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학교폭력 인성교육 10주차 11월 2일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생님들 세미나 주제 개별적으로 선택하시는 공지사항에 댓글로서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다문화 관련한 주교재에서 5분 선생님께서 다 발표 주제를 선택하셔가지고 인성교육 관련한 이 세 번째 내용은 세미나에서 여러 선생님들 의견을 듣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여기도 재미있고 논의해볼 만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인성교육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인지 기초적인 이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교재의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면서 2교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두 번째 챕터, 인성 회복을 위한 국가적 비전과 실천 과제 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주교재에서 이제 35쪽 보면 표라고 해서 인성 회복 운동의 추진 방향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8번째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희 2교시부터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인성 회복 운동의 추진 방향. 제가 학부에서도 그렇고 대학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인성교육 관련한 강의들을 한 지가 조금 되었는데 어떤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인성교육진흥법 시작될 때 거기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하셨던 서울대 윤리교육과 정창우 교수님, 그분께서 인성교육 관련한 이렇게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모아가지고 교재 형태로 만드셨더라고요. 목차만 보았을 때도 학습자들에게 강의 진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겠다 생각해서 이 교재를 선택해서 지금 여러 학기 동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하면서 내용도 굉장히 유익하기도 하고요. 다루는 내용 속에서 제 삶의 역사를 하나씩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반가워합니다. 인성회복 운동의 추진 방향이라고 하는 이 주제도 저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주제인데요. 제일 처음 교대라든지 사대에서 정규 커리큘럼 과목을 이수하고 교사 자격증을 받게 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대한 역량이 축적된다고 하면 1급 정교사 연수를 통해 가지고 그 자격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초등학교에서는 몇 년 정도 되면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5년 차 되었을 때 아마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때 막 인성교육진흥법 이 논의가 법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활발해지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그 대부분의 연수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어떤 때는 들으면서 딴 생각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정 연수라고 하는 건 뭐 추후에 물론 욕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급과 관련해서 이제 그 연수 이후에 시험 친 점수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웠던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 인성교육 관련한 과목도 있었었고요. 실제 출제되었던 문항들 중에 선원술형 문항으로 배점이 제일 높았던 15점 배점이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인성회복운동의 추진 방향. 그래서 이걸 가르칠 때마다 항상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제가 그 일정 연수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느냐,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중간보다 조금 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80점에서 100점 사이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석차에 해가지고 점수를 주잖아요. 94, 95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밤을 새면서 했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한 분들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36쪽 내용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성교육을 교육개혁의 핵심에 두고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 방향이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이죠. 어떤 측면에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전통,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기본법의 내용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살펴보는 게 의미 있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쪽 두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동아시아에서 학문의 층위가 다양하게 존재해 왔지만 가장 지지할 수 있는 관점은 학문함의 목적이 인격의 도야와 형성에 있고, 인격의 도야와 형성은 곧 수신을 의미하였다. 저희 지난 시간에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 이야기하면서 동양의 인성, 동양의 행복론, 그 중에 유교, 대학에서 8조목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경물, 치지, 성의, 정심 다음에 나왔던 것이 수신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우리의 정신에 영양분이 되는 음식은 과거의 지적, 문화적 유산 및 전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성, 외왕, 위기, 지학, 수신 등의 정신문화적 전통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신과 관련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성, 외왕, 그리고 위기, 지학 같은 키워드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8조목에서 유교의 행복론, 그것과 관련되는 도덕적 수양은 내면적인 수양, 개인적인 행복의 차원에서, 그리고 백성들이 편안한 삶, 사회적 행복까지 확대되어 나가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수기치인 혹은 수기 아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내성외왕이 바로 그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면적으로 도덕성, 바른 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서 성인의 자질을 갖추고, 그 다음 외왕, 왕으로서의 정치를 실현한다. 공자와 같다면 덕치라고 표현할 것이고요. 맹자와 같다면 왕도 정치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수신 나가기 이전에 이제 내면적인 학문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과 같은 게 있었는데, 두 번째 치지라고 하는 것이 알미 극진해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의라고 하는 덕목이 나오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의미심장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은 많이 알게 되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걸 뽐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공부는 진정한 자신의 내면적 도덕성의 완성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위기지학, 자신을 위한 공부, 자신의 도덕적 완성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성의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남들 앞에 나서려고 하고 남들에게 뽐내려고 하는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인성교육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 이런 교육이 남들에게 뽐내기 위한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기지학, 우리 한자어에서 몸기자를 쓰면 보통 1인칭, 나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2, 3인칭을 통틀려고 하면 이제 사람 인자가 들어가게 되니까 반대되는 것은 위인지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한 공부를 경계하는 것,
이것이 수신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내려가서요. 서양적인 내용도 한번 봅시다. 서양 학문 및 교육 전통에서 보더라도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등의 인성이해는 상이한 시각과 강조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심원한 내면성을 개발하여 이를 핵심으로 하여 모든 존재 차원을 조화와 통합하려는 입장으로 수렴된다. 내성외왕이라고 하는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마 서양에서 인성교육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내용 요소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에 다루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36쪽 마지막 단락이죠.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는 엄청 유명한 것이죠.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교육기본법 제2조 속에 자연스럽게 잘 녹아들어 있다. 이런 내용을 교재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진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7쪽에 나오는 것이죠. 올바른 행복관 정립을 추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행복관.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조금 짧기는 했지만 행복에 대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두 가지를 함께 논의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긍정심리학 1교시에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학자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죠. 데빈과 함께 이제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셀리그먼,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원천이 되는 세 가지 삶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 좋은 인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선생님들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 1교시에 오복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복, 수, 강령, 고종명, 이 두 가지는 오래 살고 건강하고 마지막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것,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고요. 하나는 조금은 세속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행복의 필수적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라는 게 있었고요. 마지막이 유호덕이라는 거였죠. 도덕적인 것을 좋아하는 정신의 성향, 이런 사람이 올바른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인성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행복과 연결될 수 있다. 동양적인 맥락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서구에서 각광받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긍정 심리학에서도 제일 처음 올바른 행복의 시작은 좋은 인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해 나가는 걸 긍정 심리학 또한 잊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사랑하는 것. 선생님들 학부 때 교육학 공부하실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위계를 설명했었던 매슬로우, 생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달성되고 나면 그 다음 인간이 추구하게 되는 또 다른 욕구, 무엇이 있었습니까? 소속과 애정의 욕구라고 하는 게 있죠.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본성,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다. 혼자 살기보다는 무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소속되고 그 속에서 사랑이나 애정을 받는 걸 갈망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사랑하고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사실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 자체도 어렵지만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시간이 진행돼 감에 따라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해도 균열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계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전하게 관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럴 때 마찰이 있으면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공허함만이 남을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해 나가면서 관계의 결속력을 더 끈끈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관계를 사랑하는 것을 통한 올바른 행복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사실 선생님들께서도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많이 이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삶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업로드 많이 하거든요. 혹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SNS 속에서 이제 역전된 자아 때문에 실생활의 삶이 오히려 더 고단해지고 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었던 삶을 재충전하고 그 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되돌아보는 계기였다면, 요즘은 SNS에 업로드하기 위한 사진을 좋은 장소에 가서 찍는 노동행위로 여행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SNS의 역기능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가,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지금 3세대의 유명한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헌하고 이바지하는 행동, 물론 순수한 이타심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더 큰 박수를 쳐줄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사회 속에서 이만큼 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어, 이렇게 느끼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의 노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사랑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 속의 여러 사람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행복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바람직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 38쪽에 나오는 겁니다. 셋째, 삶의 목적과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의 형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 아리스토텔레스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에우다이모니즘이라고 표현하죠. 행복주의 윤리설이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이라든지 인간 이외에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사물들은 그것이 수행하고자 하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상하위의 연쇄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하위의 목적, 이것은 상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단 목적의 연쇄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연쇄 관계를 가장 위까지 질문에서 올라가 보면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죠. 너 수업 시간에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 좋은 시험 성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시험 성적을 받으려는 목적은 무엇이니?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이죠.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려는 목적은 좋은 회사에 가려고요. 좋은 회사 가려는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죠. 이런 식으로 상위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과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과 삶의 목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올바른 삶의 목적이라든지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의 정립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38쪽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한 개인의 자아 정체성에는 자신의 삶의 이상과 목적, 즉 잘 사는 삶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지향성이 들어 있습니다. 넓게 보면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자아 정체성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삶의 바람직한 상태, 즉 삶의 이상과 목적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 정체성은 그 개인의 모든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근본적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행동을 실천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도 합니다. 도덕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자아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형성하는 교육은 좁은 의미의 도덕적 규범이나 덕목에 주목하는 교육보다 인간에게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강력한 행동의 지배 원리를 갖게 한다고 합니다. 도덕적인 규범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기계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가치에는 물론 물질적 가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적 가치와 상반되는 정신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신적 가치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 종교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예술적인 것에 대한 심미적 가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도덕, 내가 도덕적인 것을 했을 때 스스로 뿌듯하고 만족함을 느끼더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도덕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관련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정신적 가치 이야기하면서 예술적인 것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인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추진 방향 중에서 올바른 예술, 이것과 접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39쪽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네 번째 추진 방향입니다.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품격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심미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의미를 발견하고 품격 있는 삶을 고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예술 작품과 관련해서 다양한 입장 차이들이 있잖아요. 신미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도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미주의는 말 그대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죠. 예술은 아름다운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미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기만 한다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도 있고요. 도덕주의, 예술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정서 순화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도덕적 질서 구현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예술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성, 우리가 인성교육의 논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신미주의와 도덕주의의 상반된 견해 가운데 우리가 접근해야 될 방향은 도덕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바쁘게 수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5번째 추진 방향이 잠시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쉬셨다가
이어서 5번째 추진 방향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